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연일 구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느 분이 댓글에 너무 좋은 방송이라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긴 그렇고 혼자만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 직업이 원래 또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소개를 해달라 그러면 상승미소님이 너무 좋아, 혼자만 알고 싶어서 추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망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나누셔야 복 받습니다. 혼자만 모시면 절대 안 되니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께 공유하는, 나누는 그런 방송, 나눌 수 있는 방송,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내일 금요일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제가 이벤트 하나 걸겠습니다. 뭐냐면 구독자 1000명 증가 플러스 댓글 2000개 이상 나오면 제가 연말 안에 서울에서 번개를 통해서 1인 1맥주 한 잔 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인 1맥주 한 잔 쏘는데 조건, 구독자 1000명 플러스 댓글 2000개. 아셨죠?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요, 부동산 광풍의 종말 제3탄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돼서 하락이 된다면 경기 침체를 넘어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그냥 망연자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상승미소 방송의 특징, 항상 시작과 동시에 요점 정리부터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오늘도 돈, 통화량에 대한 요점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금융시장, 경제 전체에서 돈이 사라진다. 이 말은 GDP가 돈이 사라진 만큼 축소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GDP의 제 계산 공식, 이건 제 계산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받는 경제 공식입니다. GDP는 가계지출 플러스 기업투자 플러스 정부지출, 이게 국내에서 일어나는 돈의 변화고요.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 부분은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이겠죠. 그래서 가계지출, 기업투자, 정부지출, 이게 A. 즉, 저 얘기는 뭐냐면 비교 기간 동안 생긴 돈의 양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줄어들면 GDP가 축소되는 거고, B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도 GDP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A는 국내에서 늘어난 부채의 합계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B는 외부에서 유입된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만약 10% 하락한다, 이 얘기는 경제 전체에서 10% 축소된다. 즉 GDP가 10%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DP가 만약 10% 축소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은행에서 신용창조, 대출이 10%가 사라지거나 줄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곧 부실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GDP에서 만약 현재 한국의 GDP는 약 1조 7천억 달러, 이 중에서 10% 부동산 가격이 날라갔다, 이 얘기는 10% GDP가 사라졌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0% GDP는 1,700억 달러, 저 돈이 사라지면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털어서 그 돈을 메꾸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게 되면 외환보유고 1,700억 달러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율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댓글로 그동안 말도 안 되게 올라서 조금 빠지는 게 문제가 되냐? 그건 문제가 되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대출이, 그걸 사기 위해서 대출이 충분히 발생된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한 채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마치 주식시장에서 의미 없이 한 주로 상한가 친다고
쳤던 가격이 하한가 친다고 아무 문제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10% 저렇게 사라지면 정부는 외환보유고로 사라진 돈을 방어합니다. 왜냐? 10% 떨어지는 순간 외국인들과 이 한국 국내 부자들도 외화로 돈을 바꿔서 해외로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환보유고가 급락하게 되고 또다시 이 급락하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오늘 방송에서 어떤 증권사 모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방송을 들으실 텐데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GDP가 축소된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먼저 통화정책이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이미 너무 낮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거꾸로 내렸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밴드, 여력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걸 무시하고 통화정책을 더 쓰면 환율이 상승할 텐데 그걸 막아내는 방법은 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달러 보유국, 머니 프린팅만 하면 되는 미국에 가서 통화 수업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그냥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부동산 폭락 국가들이 폭락하게 되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과거 일본, 미국,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했던 정책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 은행의 부실 위험이 생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은행이 저걸 담보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이 부실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일단 만기가 들어오는 대출을 상환시키게 됩니다. 근데 저 돈을 상환하려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쌓이게 되고 매물이 쌓이면 경제 위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의 강의, 경제 강의에 보면 금리 이야기하면서 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부채를 갚으면 경제를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갚는 부채라는 얘기는 돈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니 더 많이 힘들어진다. 그게 부채 디플레이션이다. 저 상황이 오면 정부는 먼저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은행에 예금했던 예금자들이 몰려가죠. 그래서 뱅크런이 발생하는데 그 은행 예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행은 글로벌 이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은행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 수입, 무역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는데 무역할 때 핵심 부분이 은행의 신용장입니다. 그게 없으면 돈을 싸들고 가서 미국에 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은행 시스템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그러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그 은행 시스템을 신용창조라는 그 대출을 일으켜야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 인하로 안 되면 양적 완화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반드시 화폐 가치의 하락,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더욱더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니 이머징은 그 자본 유출이 심해질 때마다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시스템을 지켜내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은행에 돈을 주느냐? 그건 경제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면 초순세대로 정부가 금융시장 정책을 조율한다. 그걸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런 상황이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경과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될 때 금융시장의 주요 변화가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환율이 상승합니다. 기축통화국에서 또 엔화, 유로와 미국 달러가 양적 완화의 시작과 늘림에 의해서 가치가 하락했고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면서는 반대로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이머징은 더 말씀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아무튼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은행의 공적 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화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 얘기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초기에 통화정책,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 얘기는 외화 유출이 된다는 의미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금리를 줄 테니 한국에 남아있어 다오라고 하면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부채 디플레이션이 오면 초기에는 금리를 인하하지만 외환보유고가 축소되고 외자가 유출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반대로 금리를 올려서 외자 유출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담보로 맡긴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경매 물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그러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니 함부로 나서면 안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글로벌 자본주의 거래 시스템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망해도 정부가 손대지 않습니다. 왜? 저것까지 손대면 정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 금액 이상 넣어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예금을 인출해서 안전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점 정리였고요. 이제부터는 좋아요. 저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1번, 가장 먼저 발생할 위험은 결국 전세보증금이죠.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된다. 깡통 전세를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전세보증금입니다. 왜? 그야말로 언더워터가 되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아까운 돈이 날아가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저거 대비하는 거 간단합니다. 돈을 좀 쓰십시오. 전세보증보험으로 해결됩니다. 옛날에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동의를 써줘야 하는데 요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단계가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그래서 큰 비용 들지, 물론 일반 비용은 들긴 하지만 전체 돈을 날리고 가슴 졸이면서 사는 것보단 무조건 유리하겠죠. 전세보증보험으로 저거 해결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시중은행, 신용창조를 하지 않는 시중은행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예금자 보호 대상 금액 내에서만 운용을 해야 된다. 저축은행, 말이 은행이지 저축은행의 새마을금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 한도 내에서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따져서 단 5%만 남기고 100배에 가까운 신용을 창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 기미가 보인다면 곧바로 금리가 높다고 예금을 했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 보호 대상 금액 이하로 저축을 줄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는 게 아니라요. 전체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내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환율 상승에 대비해야 됩니다. 환율 상승이라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 하락,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고 전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경제 성장률이 반드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사뒀던 채권, 주식, 부동산들을 가만히 앉아서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팔고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게 방법이거든요. 당연히 환율 상승이 됩니다. 즉 환율 상승이 된다면 내 돈도 앉아서 손해를 보니 일정 금액을 외화정기예금을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0.75% 높잖아요. 여러분들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은행에 가셔서 시중은행에 가셔서 외화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약 0.8% 정도 금리가 높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환차손을 겪고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 환차 이익을 덤으로 얻습니다. 이 외화 정기예금은 1달러 이상이면 모두가 되기 때문에요. 월급 받으실 때마다 매달 얼마씩 입금하면 외화 정기 적금 효과도 됩니다. 정기 적금은 없으니 여러분이 직접 송금해서 입금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일자리를 지켜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댓글에 보면 한풀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상해서 그럴 거라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오르니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심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떨어지면 결국 나도 집을 살 기회가 있다고 비난 아닌 증오 아닌 증오를 퍼붓는데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힘들어지면요 집값 내렸다고 좋아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일자리부터 날아갑니다. 지난 98년 IMF 때 경험하셨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겪었잖아요. 일자리부터 경제가 축소되기 때문에 실제로 더 힘든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위험하다고 주식 투자를 그러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버티는 게 가장 좋은 대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저렇게 되면 주식시장의 일시적 충격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2008년, 그 다음에 20년 전에 98년에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당연히 신용위험이 생기면서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부도나게 됩니다.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지수는 반드시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라는 게 대표 종목을 뽑아서 합산해서 만드는 게 지수고요. 만약에 지수 안에 있는 종목이 부동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더 우량 종목으로 채워놓기 때문에 지수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 올린 제가 모 증권사의 비밀회의 내용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은 종목보다는 ETF 거래를 많이 하더라. 그게 바로 뭐냐? 지수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를 사신 분들이라면 버티시면 반드시 올라가지만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빌려준 돈. 은행이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이 담보대출해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 못 받으면 그게 바로 채권 회수 취하도 경매가 나오는 거와 똑같이 은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하면서 은행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조차도 그런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규제인 은행조차도 파산이 되는데 일반 개인들 간의 돈 거래 이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목구녕이 포도청이고 내 곳간에서 인심 나오는 건데 빌려준 돈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끊어지니까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차용증서가 있으나 없으나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민사고요. 민사소송에서 없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빌려준 돈에 대한 부실화를 대비해서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도 미리미리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왜? 일시에 회수하는 게 어려우니까요. 일곱 번째죠. 저렇게 되면 저게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돈이 사라지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귀해지죠. 저럴 때 가장 크게 이익을 얻는 게 바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보험입니다. 제가 영업을 하면서 연금보험을 적극적으로 노후 대비로 권합니다. 근데 권할 때마다 많이 반대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플레이션 돈 따라갈 수 있겠느냐? 예,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디플레이션이 되면 연금 금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승자가 되죠. 지난 일본의 30년 잃어버린 경기 침체에서 진짜 승자는 연금 가입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우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와서 엉망이었고 부동산 가격은 거꾸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사모님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하셨다. 이런 분들은 이미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이 낮으니 월급의 일부를 저에게, 상승미소에게 연금 상담을 하시면 정말 좋겠죠. 잠깐 깔때기 됐습니다. 8번째, 부모님의 경우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대비한다면 노후도 문제가 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빨리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시면 주택연금이 최초로 정해진 금액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연금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라. 이게 8번째. 9번째입니다. 앞부분 일자리를 지켜라 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신규 사업 시도를 차지하자.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이 많은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채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돈이 귀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용창조가 축소되고 부채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부동산 하락기에는 함부로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사업 시도를 자제하라. 10번째, 과거 금융위기 때 엔화대출 받았던 분들이 파산했던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만약에 외화대출, 달러로 대출을 받는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외화대출 받으신 분들은 빨리 좀 어느 정도라도 외화를 사두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유가 된다면 갚는 방법이 가장 좋을 수 있을 겁니다. 11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요. 가정의 화목, 가정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경제위기가 되면 사라지는 일자리, 즉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요 자존감이 바닥이 됩니다. 근데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에서 그 자존감 회복하려고 서두르게 되면 앞에 말씀드려요. 사업을 지금 하서는 안 될 때인데 서두르게 되고 이제 사모님 눈치를 보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서 그냥 날아갑니다. 인생의 실패는요 한 번의 실수로 절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더 큰 동일한 실수를 하면서 망가지거든요. 그럴 때 안 할 수 있는 힘은 집에서 엄마 아빠 사모님들이 자기 열심히 수고했어, 지금까지 쉼없이 열심히 달려왔잖아, 천천히 생각하자, 이러면서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신뢰가 깨지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심하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경제위기 때 자살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신뢰만 있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정입니다. 그걸 지켜내셔야 됩니다. 12번째, 여러분들 요즘도 많이 하시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개 같은 걸 하잖아요. 먹는 개, 멍멍 아닙니다. 개입니다. 개, 품앗이 개, 아셨죠? 경제위기가 되면 개들이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주가 힘들면 그 돈 가지고 나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개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하신다고 해도 돈을 적게 받더라도 무조건 앞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자, 또 13번째입니다. 해외 펀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언해치, $1 환율에 대해서 해치를 안 하게 되면 그 자체도 외화 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약하고 올 때 저는 달러를 환산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펀드든 원자재 펀드를 가입하실 때는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UH, 언해치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해치를 안 한 상품을 가입하셔야 이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기러기 가족들이죠. 기러기 가족은 많은 돈을 달러로 송금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러기 가족이 계시다면 예금을 하실 텐데요. 그 예금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외화 예금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화 예금은 1년 만기지만 1년 전에라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에 대한 금리 주고,
그 환율 상승에 대한 이익까지 받쳐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기러기 가족도 외환 손실에 대해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ELS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과거 2008년, 9년에 ELS 때문에 손실 많이 보셨죠? 저렇게 경제 위기가 되면 주가도 빠지고 지수도 일시적으로 내려가면 낙아웃이라고 하나요? 낙인이라고 하나요? 낙인 기간이 지나면서 손실이 걷잡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만약에 최악의 종목형으로 기초자산이 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빠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약할 수 있으면 해약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금입니다. 금을 억지로 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돌잔치를 하거나 뭐 기타 등등해서 금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잖아요. 국제금 가격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있는 국제금 가격은 달러화의 영향을 받거든요. 금 가격이 하락해도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면 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금 있는 거 함부로 용돈 부족하다고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에 다다를 시간입니다. 이 단어 보이시죠? 밸런스. 이게 무슨 얘기냐? 위기가 올지 모른다고 모든 재산을 앞에서 했던 뭐 달러로 바꾸면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부동산, 외화예금, 펀드, 우리 원화예금 등 자기 소득이나 자기 자산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험은 요 땡 한다고 동시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우리를 지치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바꾼 다음에 거꾸로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밸런스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거, 연금을 하란다고 연금 내 월급의 100% 하라는 게 아니다. 일정 부분을 맡겨서 이런 디플레이션을 대비하는 게 연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삶의 균형, 밸런스, 삶에만 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지출, 금융자산의 지출에서도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토요일이죠? 푹 쉬시고 푹 쉬시기 전에 맥주 한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댓글 몇 개? 2000개. 아셨죠? 2000개, 구독하기 1000명 이상 폭탄 한번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